매달 연금만 515만 원이 꽂히던 저희 부부가 지금은 경기도 부천의 녹슨 낡은 빌라에서 월세 45만 원을 내며 겨우 숨만 쉬고 살고 있습니다. 빚 하나 없던 14억짜리 광교 아파트와 평생을 바친 은퇴 자산이 흔적도 없이 증발하기까지 불과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한수이며 올해 정확히 60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탄탄하고 든든하기만 했던 500만 원짜리 노후가 어떻게 봄날의 눈처럼 허무하게 녹아 사라졌는지 그 처절하고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다가와 아버지,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믿어달라고 절대 실패 안 하니까 제발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요즘 부동산이 심상치 않으니 집 담보로 대출 한 번만 받아달라고 부모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세상이 꼭 들려줘야 하는 경고입니다. 본격적인 고백에 앞서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대한민국 모든 은퇴자들의 자산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에 도장을 잘못 찍고 눈물 흘리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노후 걱정이라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59평형 대형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광교 호수공원이 탁 트이게 내려다 보였고 단지 안에는 수영장과 품격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손에 꼽히는 좋은 집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장학사로 무려 37년을 근무한 뒤 퇴직했습니다. 평생을 공립에 헌신한 대가로 공무원 연금이 매달 34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꽂혔습니다. 저 역시 전국 단위 유통회사의 영업이사까지 지내다 62살에 명예퇴직을 했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17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둘을 합치면 한 달에 무려 515만 원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은 우리 부부를 볼 때마다 남부럽지 않겠다며 부러움 섞인 입을 모았습니다. 대출 한 푼 없는 시세 14억짜리 아파트에 매달 들어오는 515만 원의 현금, 그 든든함이 제 눈을 가리고 이성을 어떻게 흐렸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스스로를 꽤 합리적이고 절약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아끼기 위해 큰딸 소연이와 아들 재석이를 모두 공립학교에 보냈고 해외여행은 퇴직하면 천천히 다니겠다며 미뤄왔습니다. 부부 합산연금 515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데도 저희는 함부로 씀씀이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광교 아파트 생활이 주는 품격 자체가 이미 넉넉한 노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운동화 끈을 묶고 광교 호수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삶. 햇살이 호수 위에서 부서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싶은 소소한 감사. 그 감사는 매달 통장에 꽂히는 연금 덕분에 더 두껍게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포만감이 어떤 위험 신호도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평온함 자체가 제 눈을 가리는 안대였습니다. 연금이라는 끝없이 차오르는 샘물이 있으니 어떤 위기가 와도 버텨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우리 부부를 천천히 그러나 아주 깊은 함정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비슷한 처지의 은퇴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던 한 부부는 아내가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었고 남편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합산연금으로 매달 4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 부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구나 싶어 묘한 동료의식 같은 게 생겼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맥주 한 잔씩 기울이면서 우리 나이에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라며
서로 고개를 끄덕이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게 바로 위험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의 안락함을 확인해 주면서 아무도 진짜 위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품 속에서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무너짐은 단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고 사소한 이야기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재석이가 서울 마포구에서 IT 스타트업에 다니다가 38살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바쁘다며 잘 얼굴을 내밀지 않던 녀석이 주중 오후에 아무 예고도 없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고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와라. 밥은 먹었냐? 그렇게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재석이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아예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회사 방향성과 제가 맞지 않아서요. 라고 딱 그것만 말하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중에 따로 알아보니 팀장과의 심각한 마찰이 있었고 실적평가에서 여러 차례 낮은 점수를 받은 끝에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미혼이라서 당장 생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38이라는 나이에 경력 단절이 생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가 잠자리에 누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재석이가 그냥 쉬다가 다른 직장 알아보겠지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 귀퉁이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서울 합정동의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미혼이라 당장 굶는다든가 하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3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이 다시 광교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에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서였습니다.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은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모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대행 회사를 차리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최신 트렌드를 전혀 모르니 자신이 그걸 대신해주는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나름대로 논리적이었고 시장 조사 자료와 경쟁사 분석표까지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 눈으로 훑어보면서 녀석이 참 열심히 준비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과 직원 월급, 초기 장비까지 합쳐서 당장 2억 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퇴직금과 저축을 다 털어도 4천만 원밖에 안 되니 나머지 부족한 자금을 부모가 빌려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며 호통을 쳤고 아들은 서운한 얼굴로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그날 제 결정에는 단 1mm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내 연금과 자산은 오직 부부의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자식이라도 여기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원칙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주변에서 자식한테 집담보대출해 줬다가 날렸다는 비극을 몇 번이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기 중에서도 퇴직금을 자식 사업에 넣었다가 노후 계획이 완전히 뒤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전부터 마음속에 절대 금지선이라는 철벽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눈물을 흘려도 내 자산에는 손대지 않는다. 그 결심이 돌처럼 단단한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 중간에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다른 은퇴자분들께도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그 견고했던 결심은 불과 열흘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대학교 친구이자 동업을 고려하고 있다던 친구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두 청년이 의기투합해 준비 중인 사업의 비전이 대단하니 부모들이 뒤에서 조금씩만 힘을 보태어 멋지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이 사실을 아내에게 공유하자 평생을 안정적인 공직 생활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온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유능한 친구와 함께하는 동업이라면 리스크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겠냐는 아내의 순진한 한마디가 제 마음속 철벽에 처음으로 작은 금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공무원이라는 조직 내부의 안정적인 세계 안에서만 살아왔기에 민간 자영업의 변동성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것인지 체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두 명이 힘을 합치면 리스크가 분산되고 효율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동업자가 한 명 더 생긴다고 해서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 자체가 또 다른 파멸의 비용이 됩니다. 솔직히 저 역시 대기업의 임원으로 회사 돈을 집행해 보았을 뿐 내 생명 같은 자본을 직접 시장에 투입해 본 경험이 없는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진짜 자영업의 냉혹한 냄새를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채 위험한 착각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은 동업할 친구와 함께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이미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수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한 경험이 있다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두 청년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반짝였고 새롭게 보완된 서류에는 구체적인 매출 목표와 손익분기점 돌파 시점까지 정밀한 시뮬레이션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내심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제 곁에 있던 아내가 제 소매를 조용히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우리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515만 원이나 되잖아. 2억을 다 주자는 게 아니고 1억만 빌려줘도 이자 내고 착실히 갚겠다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못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아내의 말을 곱씹으며 생전 처음 보는 계산기를 머릿속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유입되는 강력한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1억 원이라는 리스크의 실제 무게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착시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1억이라는 빚의 무게가 매달 통장에 찍히는 든든한 숫자의 뒤로 희미하게 가려진 것입니다. 마치 통장의 잔고가 두둑하면 신용카드를 긁을 때 지출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와야 비로소 비명을 지르는 이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연금 500만 원이라는 안정감이 신용카드 불감증과 같은 지독한 마비작용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저는 자식의 간절함과 아내의 성화 앞에 절대 금지선을 허물고 말았습니다. 일단 1억 원만 지원하는 것이며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상환해야 하는 엄연한 채무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광교 아파트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직장에서 수령해 고스란히 묻어두었던 퇴직 일시금 통장에서 1억 원이라는 거금을 꺼내 아들의 손에 건넸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돈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아내는 자식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모의 기대가 크다는 격려를 건넸습니다. 최소한 그때까지는 우리의 보금자리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동업자가 영등포의 한 공유 오피스에 둥지를 튼 회사의 이름은 로컬럽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저희 부부는 화분 2개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의 일터를 방문했습니다. 탁자 몇 개와 모니터 3대가 전부인 단출한 공간이었지만 젊은 청춘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나름의 틈새 시장 공략 논리를 들으며
내심 안도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외면하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구상은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초기 두세 달 동안은 기적 같은 성과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현장을 누비며 계약을 따냈고 친구는 밤을 새워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매달 말일마다 신규 계약 체결 소식과 매출 달성 그래프를 보고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와 아내의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자식은 역시 남들과 다르며 처음에 반대했던 제 명확한 기준이 오히려 부끄러워질 정도로 사업은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잘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경고 신호는 처음부터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따낼 때마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결과물의 완성도는 청년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단 2명의 인력으로 매장을 직접 방문해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광고 성과 보고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가의 촬영 장비를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거나 유료 편집 프로그램에 구독료가 나간다는 등 매달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들이 조금씩 꼬리를 물고 늘어났습니다. 아들은 그때마다 전화기 너머로 다음 달의 매출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사소한 비용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실제 지출 내역과 회계장부를 내 눈으로 직접 보자고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매달 나온다는 여유가 저를 너무나 느슨하게 만들어 놓았고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눈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오픈하고 5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숨이 턱에 찬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당산 사무실인데요. 잠깐 시간 되세요?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바로 차를 몰고 영등포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아들 혼자 텅 빈 모니터 앞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고 동업자 청년의 자리는 흔적도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비극의 서막이 완전히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내막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업자 청년이 수익 배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부터 슬금슬금 연락을 피하더니 급기야 다른 마케팅 대행사에 이력서를 내고 이번 달을 끝으로 이탈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저희 측에서 훨씬 많이 투입했음에도 지분은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던 계약이 회사의 실적이 정체되자 상대방에게는 그저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발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설산다상으로 기존의 계약을 맺었던 핵심 소상공인 업체 2곳마저 석 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매출은 2달 연속 수직 낙하하고 있었는데 매달 나가는 공유 오피스 이용료와 고가의 카메라 장비 렌탈료, 영상 편집 외주비까지 합치면 300만 원에 달하는 고정 비용이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초점을 잃은 눈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당장 이 청년의 빈자리를 채울 전문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해요. 그러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3천만 원만 더 보태주시면 이 위기를 넘기고 반드시 회사를 살려낼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2가지 마음이 격렬하게 칼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밑빠진 독이니 지금이라도 당장 손을 떼라는 냉정한 이성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멈추면 처음에 쏟아부은 1억 원이 단돈 1원도 건지지 못하고 공중분해 된다는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결국 이성을 마비시킨 것은 손실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추가적인 손해를 막아보겠다는 맹목적인 집착이 오히려 더
거대한 파멸을 불러들이는 전형적인 함정, 즉 매몰 비용의 오류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입니다. 이미 흘러간 돈이 아까워 그것을 건지려다 더 큰 재앙을 자초하는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제가 교과서처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실상을 온전히 공유하지 않은 채 퇴직 일시금 통장에 남아있던 잔액 중 2천만 원을 다급히 꺼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5년 넘게 부어오며 착실하게 불려가던 저축성 보험을 중도 해지하여 100만 원 단위의 원금 손해를 감수하고 800만 원을 더 마련했습니다. 총 2,8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아들의 계좌로 다시 밀어넣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자식이 잠시 일시적인 자금 회전 문제를 겪고 있어 가지고 있던 푼돈을 조금 보태주었을 뿐이라며 비겁한 거짓말로 얼어붙은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가장 신뢰해야 할 가족 사이에서 돈 문제로 어둠의 장막을 치고 거짓말을 시작하는 순간 비극의 시계바늘은 무서운 속도로 종말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거짓말이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때의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수입된 자금으로 디자인을 전담할 여직원을 채용하며 아들은 어떻게든 활로를 찾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잔인하더군요. 한 곳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니 둑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신규 계약은 완전히 끊겼고 그 와중에 기존에 계약했던 업체들로부터 거센 환불 요구와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간에 매출을 올려줄 것처럼 설명했던 아들의 호언장담과 실제 디지털 마케팅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 사이의 괴리를 소상공인들이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매출은 석 달째 제로에 가까운 바닥을 기었습니다. 직원의 월급날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아들은 제게 차마 더 손을 벌리지 못해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카드론의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이미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은 뒤였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자정이 다 된 시각,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당장 내일 오전까지 350만 원이 없으면 직원 월급 미지급으로 법적 고소를 당하게 생겼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을 걸쳤습니다.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던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이 밤중에 어딜 가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자식에게 잠깐 다녀온다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고속도로를 거칠게 달려 도착한 당산동 사무실은 차디찬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어두운 구석에 아들이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이는 자식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질책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아들 옆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새벽이 올 때까지 거친 숨소리만 삼켰습니다. 결국 지갑에 있던 비상금과 현금을 모조리 털어 아들에게 건네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광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을 새워 거실을 지키고 있던 아내는 돈을 주고 왔느냐고 낮게 물었고 저는 대답을 회피한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역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와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침묵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정규직 직원은 회사를 떠났고 아들은 혼자 사무실을 지키다 결국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순간이었습니다. 폐업을 진행하는 과정 역시 돈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공유 오피스, 위약금과 장비 반납 비용, 미지급된 정상금까지 합치니 수백만 원의 추가 자금이 고스란히 제 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식의 허망한 도전에 증발해버린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은 총 1억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광교 아파트가 버티고 있고 매달 500만 원의 연금이 나오니 괜찮을 거라며
저는 깨진 독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비겁한 최면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미 1억 3,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자식이 남긴 불길은 폐업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탓에 이탈했던 전 동업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아들은 소송에 대응할 비용이 없었고 그 짐은 당연하다는 듯이 다시 제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2,500만 원이라는 추가 자금이 시급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 퇴직금 통장과 저축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빚 한 푼 없는 시세 14억짜리 광교 아파트뿐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펼쳐들었을 때 깨끗한 서류가 주는 안도감도 잠시 이것이 무서운 유혹이 되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내 몰래 주택담보대출 창구로 갈 수는 없었기에 저는 공여지책으로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소득 근거로 삼는 시니어 신용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은행에서는 연금 소득이 확실하니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약정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들의 법적 비용을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내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였습니다. 아내가 모르는 빚이 제 통장에 얹힌 순간부터 저는 아내의 눈을 피해 통장 내역과 우편물을 먼저 챙기는 비겁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폐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재 서랍을 정리하던 아내가 신용대출 약정서를 발견하면서 비밀의 장막이 완전히 걷혔습니다. 37년간 공무원 연금을 부어온 자부심으로 살아온 아내의 목소리는 차디차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생 매일 아침 학교로 출근해 민원에 시달리고 버텨온 세월의 대가가 이렇게 허망하게 자식의 사업구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아내는 깊이 절망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그토록 좋아하던 화요일 수채화 강좌를 완전히 그만두었고 집안의 온기는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다음 파도를 곧바로 몰고 왔습니다. 신용평점이 무너진 아들이 사채와 제2금융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인 제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대부업체 사이트에서 2천만 원의 소액 대출 서류를 가짜로 꾸며 실행시킨 것입니다. 영의 도용 대출 통보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지독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 자식이 아버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을 달고 살며 병원을 주 2회씩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의 면이 도용 채무를 해결하고 당장 밀려오는 압박을 막기 위해 저는 마지막 남은 보루였던 광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창구로 향했습니다. 충분히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상담원의 말 아래에는 배우자 동의서 항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던 저는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아내를 앉히고 자식의 명의 도용 사실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비극의 시나리오를 전부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자식이 쓰러지는 것을 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결국 눈물을 흘리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는 우리 부부의 탄란했던 노후가 산산조각나는 비명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 전격적으로 실행된 이후 저희 부부의 삶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15만 원이라는 거액의 연금 수입은 통장에 찍히기가 무섭게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만 매달 135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존에 받아둔 시니어 신용대출 원리금
115만 원에 아들이 저지른 영희도용 대출의 상환금까지 매달 280만 원이 넘는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금을 떼고 부부의 손에 남는 순소 생활비는 1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형 아파트의 무거운 관리비와 저희 부부의 만성질환 치료비를 감당하고 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제로에 수렴했습니다. 평생 유기농 식재료만 고집하던 아내는 이제 대형마트에 유통기한 임박 할인 코너와 마감 세일 가판대만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오직 두부와 계란이 전부였고 친구들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한 채 스스로를 가난의 감옥 속에 고립시켰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평생을 쌓아올린 인간관계가 가장 먼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잔인한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석회와 건염이 발생했지만 180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밤마다 파스로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남몰래 통곡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지친 노인의 얼굴은 과거 대기업 임원으로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자존심과 같았던 광교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가 겹쳐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11억 2천만 원의 금매로 집을 넘겨야 했습니다. 대출 원금과 온갖 금융채무, 세금을 정산하고 나니 최종적으로 손에 준 현금은 4억 8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59평의 대형 아파트를 떠나 저희 부부가 새로 보금자리를 튼 곳은 현재 살고 있는 부천 원미구의 18평짜리 낡은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평생의 영광과 안락함이 담긴 고급 가구들이 중고 앱에서 단돈 몇만 원에 짐짝처럼 팔려나갈 때 제 가슴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현재 아들은 부천의 한 작은 물류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 240만 원의 급여로 본인의 채무를 겨우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에 주머니가 가벼운 빈손으로 집을 찾아올 때면 아내는 냉장고를 털어 김치 한 통과 밑반찬을 손에 쥐어 보내곤 합니다. 자식의 처진 어깨를 바라보며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심장에 새겨진 고통의 깊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끄러운 가족사를 세상에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간절한 눈빛과 눈물 앞에서 흔들리고 계실 수많은 은퇴자 부모님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연금과 집을 온전히 지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자식이 세상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안전망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반 자멸일 뿐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내 노고의 궤적을 단 1mm도 침범하지 않는, 완전히 잃어도 일상에 아무런 타격이 없는 철저한 계상하의 금액만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구멍이 뚫려 물이 새기 시작한 독이라면 자식 사랑이라는 맹목적인 감정을 접어두고 냉정하게 칼을 빼들어 손절해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의 간청 앞에서 지갑을 굳게 닫는 행위는 차가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엄격함인 동시에 훗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가장 성숙하고 깊은 차원의 숭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 모든 은퇴자들의 미래를 지킵니다. 감사합니다.